자, 성종 업적 두 번째, 유교정치 실현부터 볼게요. 고려는 불교 신봉사회였고요. 정치적 지배 이념은 공백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종이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해서 합리적인 국가 운영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광종은 불교에 올인을 했죠. 불교 정책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성종은 유교에 올인했다. 그래서 최초로 유교 정치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자, 업적 보면은 학교를 설치했어요. 당연히 유교를 전파하려면은 학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 12목에는 향교 설치하고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자, 그래서 유교에 올인한 성종은 유교 전파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교육기관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 이제 교육기관의 국자감이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남북국 시대, 신라는 국학이었죠. 발해는 주자감이었죠. 여기서 두 개를 합치면 신라의 국학의 국이랑 발해 주자감의 자감 합치면 국자감이 되죠. 그래서 고려 때는 국자감이구나. 그 학교 명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중앙에만 학교를 설치한 게 아니고 지방 12목, 성종 때 12목에 목사를 파견했다고 했죠. 자, 12목에 목사를 파견할 때 목사랑 같이 박사, 경학박사, 의학박사도 한 명씩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앙에 모든 인재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은 마땅히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다 향교라는 학교를 지을 때 박사,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도 같이 파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을 설치했어요. 자, 비서성이나 수서원이나 다 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서라서 이게 도서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학문도 연구하니까 도서관이자 학문연구소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성종이 분사제도를 정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사제도, 이게 뭐예요? 리틀 서울, 개경 외에 서경에 또 하나의 서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경에 비서성을 지었으면 서경에도 똑같은 도서관이나 학문연구소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서경에는 수서원, 개경에는 비서원. 그래서 이거 두 개 또 섞어놓으면 헷갈리니까 이걸 외우려면 개경에는 비서성이 있다. 이러면은 개경이 왕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왕이 있는 개경에 당연히 비서가 있어야겠죠. 비서는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있는 개경에 있어야 되니까 비서성이 개경에 있고 수서원이 서경에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신월가법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문신이 매월, 월마다 과가 과제예요. 과제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유교 정치를 편 성종은 문신을 굉장히 빡세게 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게 최초로 뭔가를 시행을 할 때는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최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 정치를 최초로 시행한지라 관리들이 유교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과제를 내주고 강제성을 부여해서 너희들 매월 한 편씩 과제를 내!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했다. 최초로 유교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자,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공부시키는 제도들이 있어요. 세종 때는 사가독서제라고 집에서 책을 읽게 한 시간을 줬고, 조선 성종 때는 독서당이라고 해서 이제 세종 때 집에서 책을 읽게 했는데 집에서 책 읽게 하니까 이게 힘들어. 그래서 별도 집에 있으니까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집에선 책 읽기 힘드니까 따로 독서기관을 만들어준 게 독서당이에요. 그래서 독서당에서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고, 정조는 초계 문신제라고 해서 뽑을 초 개발할 개, 문신을 뽑아서 개발한 거예요. 정조가 자기 편에 문신을 만들기 위해서 문신을 뽑아서 자기가 개발을 했다. 그리고 고려 성종 때는 문신월가법, 이거는 문신에게 매월 과제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만 좀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 거죠. 왜 강제성을 부여했냐? 최초로 유교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뭔가 최초로 시행할 때는 제도가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종이 유교 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최승로라는 이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종의 소울메이트예요. 그래서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거를 이제 성종에게 바쳤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어떤 사료로 나왔을 때 이게 이건 시무 28조, 이건 봉사 10조, 이건 훈요 10조, 이걸 파악하려면 특징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시무 28조의 특징적인 건 이런 게 있어요. 외관을 두소서. 그래서 12목에 목사를 파견한 거예요. 외관을 두소서. 그리고 도교와 초제를 금지했어요. 왜? 유교 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불교 억제하고 도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무시한 거예요. 유교가 최고니까. 그래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축소해라. 이것도 유교 정치를 편 시무 28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최승로가 5조 적정평이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 성종 위에 5명의 왕이 있어요. 해정이본 광경, 태조는 처음이니까 태조 그냥 외우고, 해정이본 광경에서 해정 광경, 이 5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교적 관점에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현종 때는 7대실록이라고 이제 거란 침입하면서 사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현종 앞대 7명의 왕에 대한 실록을 편찬한 건 현종 때 7대실록. 그리고 5조 5명의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거는 성종 때다. 그래서 최승로가 이제 성종 때 신하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승로인데 성종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최성로로. 비슷하죠? 성종, 최승로 비슷하니까 성종 때 최승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구단과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은 환구단이 뭐냐?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직단은 그 땅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환구단은 하늘에, 사직단은 땅에. 그래서 저희 보통 뭐 종묘사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하가 저희 종묘사직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사직이 뭐냐? 사가 토지를 뜻하고 직이 곡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곡식. 그래서 사직단은 땅의 제사를 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환구단과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거 유교 정치를 실현한 성종과 연결시켜 볼게요. 성종하면 유교 정치를 실현했죠. 유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선비들이 제사 지내는 거 연상하시면 되겠죠. 선비들이 막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성종 때 제사를 열심히 지냈구나. 그래서 하늘의 제사는 환구단, 땅의 제사는 사직단. 이거를 마련해 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구단이 하늘의 제사 지내고 사직단이 땅의 제사 지낸 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환구단의 환이 둥글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사상에선 예로부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둥글환이라서 환구단 이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거고 사직단은 이거를 사직을 거꾸로 하면 직사죠. 직사각형 생각하셔서 네모난 땅 사직을 직사각형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셔서 네모난 땅에서 땅의 제사를 지낸 건 사직단이다. 참고로 환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건 원래 중국 황제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제사 지낼 수 있는 건 황제, 중국 황제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이제 고려 성종은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려는 그래도 중국 눈치를 덜 봤고요. 조선 왕들은 중국의 눈치를 엄청 봤기 때문에 조선 왕들은 신하의 반대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환구단에서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그랬다가 이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잖아요. 굉장히 왕권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황제로 즉위하면서 원구단을 설치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된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성종 세 번째는 광종과 연관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종업적을 광종업적과 연관을 시켰어요. 두 개를 묶어야지 암기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성종 때 노비환천법을 실시합니다. 노비환천법은 뭐냐? 노비를 다시 환이 이제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천인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을 시행했죠. 호족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비들을 다 노비에서 많이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풀려나간 노비들 중에서 주인을 경멸하는 노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노비는 다시 환천했다. 천민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게 바로 노비환천법이고 유교 정치를 성종은 시행했죠. 유교는 신분질서의 확립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노비는 다시 노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빈민구제기관으로 의창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빈민구호기관으로 왕건은 흑창을 설치했는데 이 흑창을 의창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종 때는 유교 정치를 시행했죠. 그래서 유교 정치는 대의 명분을 중시 여기고 이제 유교 4대 덕목이 인의예지잖아요. 여기에도 의가 있고 그래서 대의 명분을 중시했고 그래서 의의를 굉장히 중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의창을 설치했구나. 이 유교 정치에서는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교 정치를 시행한 성종이 의창을 설치했구나. 그래서 태조 흑창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 권원중보를 발행을 했고 상평창을 설치를 했고 자모정식법을 시행했어요. 먼저 이게 뭐냐 이거부터. 권원중보는 최초의 화폐예요. 그래서 최초의 화폐인 권원중보를 만들었어요. 이름에 건원 이게 뭐예요? 세울 건의 근원원. 근원을 세운다. 그래서 최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법흥왕 때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연호가 건원이었잖아요. 권원중보도 건원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화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화폐를 성종 때 만들더라. 이거 알아놓으시고 상평창은 뭐예요? 항상 평은 평평하게 한다. 항상 평평하게 한다. 뭐를? 물가를 항상 평평하게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물가 조절기관이다. 상평창은. 그리고 자모정식법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자의 어미모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자를 뜻하고 어미모가 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어미모, 원금에선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고리대가 너무 이자가 불어나서 원금보다 더 많이 이자가 더 커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들자, 이자는 모, 어미모가 원금이죠. 원금에서 더 불어나진 못하고 시기 멈출 시기거든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이자는 원금에서 멈춰야 된다. 고리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광종 업적과 연결시켜서 한번 외워볼게요. 광종 때 빈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2보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리대로 변질이 돼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빈민을 도와주려고 했던 게 빈민을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보에 고리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고리가 높은 이자라는 얘기죠. 이 고리대를 막기 위해서 자모정식법을 시행해요. 그래서 아들, 이자가 원금에서는 멈춰야 된다. 원금을 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모정식법을 시행했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니까 쉽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광종 때 제2보 고리대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고리대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성종 때는 자모정식법을 시행했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성종 때 제면법이라는 걸 실시를 해요. 이게 뭐냐? 농작물 작황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종 때가 되면 이 제면법이 법제화가 되고 일단 이 제면법이 뭐 세금을 깎아준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면을 앞뒤 글자 바꾸면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좀 면제해줬다. 그러니까 생산물이 별로 안 나면 면제해줬다. 이런 뜻이고 이것도 광종의 업적과 연결시켜보면 광종 때 주연공부법이라는 걸 실시를 했다고 그랬죠. 이 주연공부법이 뭐예요? 주연에서 공무를 부과하는 법이 주연공부법이에요. 근데 이제 성종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무를 부과를 할 때, 공무를 그러니까 징수를 할 때 흉년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건 주연공부법의 디테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한 거죠. 그래 주연에서 공무를 부과할 때 뭐 좀 작황이 별로 안 좋으면 좀 깎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디테일을 추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성종이 목사 파견한 거랑 한번 연결시켜서 외워볼게요. 성종 때 지방에 목사를 파견했죠. 목자는 성직자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 당연히 도와야겠죠. 성직자니까. 그래서 제면법이라고 해서 감면해주는 이 제면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목사가 성직자라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농사가 잘 안 된 사람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면법을 실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를 해요. 광종 때는 불교를 장려했다고 그랬죠. 근데 유교를 중시한 성종은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성종 때 또 하나 알아놔야 될 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희가 이제 1차 침입은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오히려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강동 육지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덤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란이 왜 침입하게 됐냐? 이것도 광종의 업적과 관련이 있어요. 광종 때 송이 건국했고 송과 통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줄어든 바람, 준풍이랑 같이 연결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송과 거란은 라이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란이 격분한 거 아니 우리 라이벌인 송나라와 친교를 맺어? 그러면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이빨, 혀의 대가죠. 말빨의 대가죠. 그래서 이빨로 잘 돌려보내긴 했지만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다. 이것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연도함 기준 볼게요. 거란 침입한 게 1차는 성종 993년 그러니까 새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란이 3번은 침입을 해요. 그래서 새천년 전후로 거란이 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는 993년, 2차는 현종 때 1010년, 3차는 현종 때 1018년. 그래서 새천년 앞서 그러니까 993년이니까 이즈음에 성종이 집권을 했고 이 당시에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란 침입은 새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거란이 3차례 침입을 했다. 그리고 그 1차는 성종 때다. 그래서 천년이 되기 좀 전에 성종이 그때 즈음에 왕이었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동기 두 번째. 성종은 981년에서 997년까지. 제가 광종은 어떻게 죽어가면서 관을 무엇으로 할 거야 했더니 구치로 이렇게 해서 구치로까지 광종이 했고요. 그 다음에 경종이 몇 년 정도 왕하고 죽고요. 그 다음에 성종이 대략 한 20년 조금 안 되게 그래서 1000년 조금 전까지 997년이니까 새 천년은 못 보고 그러니까 광종 이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 1000년 되기 조금 전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는데 거란의 침입은 새천년을 기준으로 앞뒤로 침략이 있었고 1000년 되기 좀 전에 거란이 침입을 했고 그때 왕이 성종이다. 이렇게 해서 성종이 대략 언제 즈음에 왕을 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성종 업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제도를 정비했다고 그랬어요. 체제 정비. 중앙은 이성 육부제로 이제 당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 육부제, 송의 영향을 받아서 중추원과 3사, 고려 독자적으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런 중앙체제를 정비를 했고요. 지방체제도 정비했는데 완전히 틀을 다 갖춘 건 아니고 지방 교통 요지에다가 12목,
설치를 했고 이제 목사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목사 파견한 걸 외우기 위해서 성종은 성직자처럼 성직자를 종으로 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이제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웬걸 목사를 지방관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지방에 목사 파견할 때 지방에 향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박사들도 지방에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박사도 파견했다. 그리고 향리제도 시행한 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목사가 원래 지방 지배자였던 호족을 향리, 지방에서 일을 하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로 만들었어요. 지방 지배자를 향리로 만들 수 있었던 건 목사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당신 호족이 지금까지 지방을 지배하면서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지방을 위해서 실제적인 지방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라. 행정적인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목사가 호족을 향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향리제도는 목사를 파견한 성종 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분사제도 정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거란이 성종 때 1차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거란 침입을 받으니까 성종이 어떻게 해요? 서경을 좀 더 강화해야겠구나. 북쪽에 서경이 있는데 거란을 막기 위해서는 서경을 더 강화해야겠구나. 그래서 서경을 리틀 서울, 제2의 서울로 서경 평양을 지정을 하고 분사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경체제도 정비했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이 12목을 정했잖아요. 교통요지에 12목을 설치했는데 이제 경주를 12목에 넣자니 경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리틀 수도였던 서경 거기다가 경주도 그래 3경에 넣자. 그 개경, 서경과 함께 경주도 3경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삼경체제 정비를 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유교정치 관련해서는 국자감, 중앙학교죠. 지방에 향교를 설치했고요. 도서관을 이제 비서성과 수서원 개경에는 비서성, 서경에는 수서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지방 12목에 향교 설치하고 경학박사, 박사 파견했고요. 그리고 문신월과법이 뭐예요? 문신들에게 매월 과제를 내게 하는 강제성을 부여했어요. 왜? 처음으로 유교정치를 편 성종은 문신 빡세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빡시게 굴렸죠. 그래야지 유교정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신에게 매월 과제를 내게 하는 문신월과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성종 때의 학자는 최승로가 있다. 시무 28조. 같이 외우셔야 되고 이게 유교 정치를 했기 때문에 불교, 도교 이런 건 싸그리 다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연등회와 팔간회 폐지했고 그리고 이제 황구당과 사직당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내는 건 유교 선비 연상하셔서 성종 때 황구당과 사직당에서 제사를 지냈구나.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광종 관련 정책 볼게요. 일단 노비 환천법,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이 있었는데 이거에 반대로 노비로 다시 돌려보내는 법을 만들었고요. 광종 때는 제의보가 있었고 태조 때는 흑창이 있었고 자, 성종 때는 대의명분, 인의 예지에서 의의를 중시 여기는 유교 정치를 편 성종은 의창을 설치했다. 그리고 광종 때 제2부가 고리대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호정식법을 이제 이자가 원금에서 멈춰서는 잠호정식법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를 쓰다 보니까 이게 거래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관도 이참에 만들자 해서 상평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면법 실시, 이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주현공부법, 주현에 공무를 부과하는 법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정책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제면법, 이게 제면을 거꾸로 하면 면제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좀 면제해주는 법을 실시했고 제가 지방관 목사를 파견했다고 그랬죠. 성종 때. 근데 목사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는 제면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고 성종 때는 거란에 1차 침입이 있었다. 1차 침입이 있었던 이유는 광종 때 송나라와 통교를 했더니 그것 때문에 거란이 빡쳐서 성종 때 1차 침입을 하게 되더라.